월세 300원의 새방. 집주인이 한 가지 철칙을 정했다.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열면 안 된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깊은 밤에 나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고양이도 망가졌고 다른 아이디도 점령당했다. 막 졸업했을 때 나는 혼자 이 일선 도시로 와서 고군분투했다. 일자리를 찾았을 때 나는 이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집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시내 중심가의 작은 원룸은 최소 2~3천 위안이었다. 나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도시의 낡은 주택가로 싼 임시 거처를 찾을 수 있을까 보면서 방 구하기 앱을 새벽까지 스크롤했다. 갑자기 방 하나가 뜨더니 제목이 직설적으로 눈에 띄었다. 3층 원룸, 월세 300, 여성 구함. 깔끔한 사람 우대. 사진 속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떻게 봐도 이 가격이 아닌데. 나는 거의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 끊으려는 순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노인이었다. 목소리가 쉰 듯하고 느릿느릿 말했다. 내게 많은 정보를 묻지 않았다. 한 가지 규칙만 반복해서 강조했다.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하면 안 된다. 문을 열면 안 된다. 어떤 소리든 상대하지 마라. 방에 얌전히 있어라.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다고만 느꼈. 전혀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주소대로 그 낡은 건물을 찾았다. 건물은 낡은 건물이었다. 건물 외관이 벗겨지고 벽면이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건물 전체가 텅 비어 보였다.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집주인이 1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70대의 할아버지였다. 얼굴색이 누렇고 눈빛이 탁했다. 걸음걸이가 떨린다. 넘어질 듯하다. 그는 별말 없었다. 바로 임대계약서를 꺼냈다. 마지막 줄을 가리키며 서명하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그 금기 규칙 외에는 다른 조항이 없었다. 내가 서명을 마치자 석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걸어 그가 열쇠를 내게 건네주었다. 그 규칙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말투가 갑자기 아주 엄숙해졌다. 아가씨, 규칙을 알려줬으니 탓하지 마라. 어기고 사고 나도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짐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301호 문을 열었다. 방이 사진보다 좀 낡아 보였다. 벽 구석에 곰팡이가 있었다. 창문 유리에 금이가 있었다. 가구는 모두 낡은 것이었다. 하지만 싼 값이 장점이었다. 가난한 나에게 딱이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짐을 정리했다. 집주인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늦게 퇴근했다. 밤에 돌아와 씻고 바로 잤다. 복도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물건을 끄는 듯한 마찰음. 그리고 아주 작은 발소리. 나는 모두 다른 세입자들이겠거니 하고 계속 잠을 잤다. 나는 심지어 생각했다. 집주인의 규칙이 너무 과장됐다고. 이 집은 낡은 것 외에는 문제없다. 처음 9일 동안은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러다 10번째 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날 나는 11시까지 야근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게 부드럽지만 또렷한 노크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웠다. 박자가 아주 느렸다. 한 번 한 번 문짝을 두드렸다. 또한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멍하니 눈을 떴다. 핸드폰을 보았다. 밤 12시 정각이었다. 집주인이 말한 10시 금지 시간이 지났다. 마음이 순간 철렁했다. 집주인이 몇 번이고 당부한 규칙이 떠올랐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숨을 죽이며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조금도 떠날 기색이 없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오직 이 노크 소리만 고요한 밤에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 건물에 내가 9일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른 세입자들은 밤에 더욱 조용해서 무섭다. 누가 새벽 12시에 내 문을 두드릴까? 설마 문을 잘못 두드린 건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그때 나는 신기하게 일어나 문가로 걸어갔다.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봤다. 문 밖에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와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긴 머리가 등 뒤로 늘어져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얼굴이었다. 나와 똑같이 생겼다.
내 눈가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두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입꼬리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찢어졌다. 살짝 문짝을 두드렸다. 소리는 녹슨 철판에서 짜내는 듯했다. 문 열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고. 이 말이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졌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입을 꼭 막았다. 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공포가 발끝에서 순간 온몸으로 퍼졌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손등에 어제 내가 끓는 물에 데웠던 것과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막 딱지가 앉았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을 때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낮고 쉰 목소리의 남자였다. 문틈에 붙어서 밖에서 울려 퍼졌다. 여보, 누구랑 말하고 있어? 빨리 문 열어요. 우리 자야 해요. 문 밖에 서 있는 건 내 남편이야. 하지만 나는 전혀 결혼하지 않았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 피냄새가 입안에 퍼졌어. 문 밖에 그 부부는 그렇게 문 밖에 서 있었어.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어. 공기가 무섭게 조용했어. 복도에서 나는 그 습하고 곰팡이 냄새만이 문틈을 따라 조금씩 스며들었어. 나는 불을 켤 수 없었어. 겨우 창밖에 창백한 달빛에 의지해서 초인종 구멍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그의 손이 천천히 문손잡이로 향하고 있었어. 손이 돌리려는 듯했어. 그리고 내 남편은 벽에 기대어 있었어. 옆얼굴이 초인종 구멍을 향하고 있었어.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어. 눈에는 동공이 전혀 없었어. 두 개의 까만 구멍만 있었어. 갑자기 그가 웃었어. 그 미소는 초인종 구멍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옆에 있던 세면대를 넘어뜨렸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 문 밖의 움직임이 순간 사라졌어. 나는 급히 침대로 달려가 이불로 몸을 감싸고 침대 구석에 웅크렸어.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 시트를 적셨어.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노크 소리가 아니었어. 끌고 가는 소리였어. 그 무거운 물체가 바닥을 끄는 소리. 문 밖에서부터 복도 깊숙이 조금씩 이동했어. 멀어져서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떨면서 휴대폰을 꺼낼 수 있었어.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던. 그때부터 시작으로 영적 현상을 연구하던 선배 구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2분 후에 그가 몇 글자를 보냈어. 극도의 공포를 담아서. 내가 사는 집. 3년 전에 전화가 왔다. 구엔이 보낸 메시지를 보며 손가락이 차갑다. 구엔이 말했다. 3년 전 이 건물에는 한 부부가 살았다. 여자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깊은 밤에 남편에 의해 침실에서 질식당했다. 남편은 자수했다. 현장 검증 때 기회를 봐서 자결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방은 그때 그 부부의 집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나와 좀 닮았다. 구애는 경고도 남겼다. 절대 그들에게 지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데려갈 거라고. 원래 환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역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더 자세히 묻고 싶을 때 화면에 갑자기 뜬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은 택배 알림. 구매하신 새 잠옷이 도착했습니다. 수령해주세요. 나는 멍해졌다. 새 잠옷을 산 적이 없는데 내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고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친다. 내 얼굴이 언제부터인가? 사진 속 그 질식당한 여자와 똑같아졌다. 갑자기 차가운 두 손이 내 목을 움켜쥐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나는 목의 질식감에 깨어났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내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매 호흡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분통이 느껴졌다. 어젯밤 그 손이 목에 닿았던 차가운 감촉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다. 나는 급히 목을 더듬었다. 손끝은 차갑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 어젯밤의 모든 것은 깨지지 않는 악몽 같았다. 휴대폰의 정보가 증명했다. 어젯밤 모든 것이 환각이 아니었다. 당장 떠나야 한다. 1초도 더 있을 수 없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손이 막 문고리를 잡았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끄는 소리가 아니고 은밀한 탐색도 아니고 정상인이 걷는 소리였다. 나는 순간 그 자리에 멈췄다. 이 건물에 열흘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 외에는 이웃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다. 문이 살짝 2번 두드려졌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젯밤에 소리가 꽤 컸는데. 할머니 목소리였다. 바로 문 밖에서 들렸다. 나는 침을 삼켰다. 문을 조금씩 열었다.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뚫어지게 나를 보며 괜찮아요. 어젯밤에 실수로 뭔가 부딪혔어요. 나는 태연한 척했다. 할머니는 내 방안을 흘낏 보셨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호기심 같지 않았고 오히려 확인하는 듯했다. 괜찮으면 됐다. 괜찮으면 됐다. 그는 연신 중얼거렸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아가씨야. 밤에는 일찍 자고 밤새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도 마. 함부로 듣거나 말하지도 마. 나는 마음이 철렁했다. 할머니, 이 건물에서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거품처럼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모두가 얼굴이 하얘졌다. 모르면 묻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말을 마치고 할머니는 돌아서서 가셨다. 발걸음이 급했다. 마치 내가 역신이라도 되는 듯. 복도에는 그녀의 발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지독한 곰팡이 냄새. 나는 문 앞에 서서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분명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 다른 입주민들을 보려고. 이 건물은 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겹겹이 쌓여 사랑 때문에 억압되어 나는 한 세입자 집 앞에 갔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망문에 다가갔는데 짝! 하고 세게 닫히며 잠금쇠가 튕겨나갔다. 잠금쇠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건물 전체가 마치 침묵하는 무덤 같았다. 모든 사람이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백한 이웃이 아니다. 그들은 목격자다. 방관자다. 공범이다. 나는 온몸이 싸늘해졌다. 서둘러 내려갔다. 1층 모퉁이에 막 도착했을 때 집주인과 부딪혔다. 그 노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는 안 빌리겠어요.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집주인이 느릿느릿 걸어왔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르는 듯이 쉰 목소리였다. 계약서에 서명했어. 날짜를 채우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어. 그 집은 유령이 나는 집이야. 안에서 사람을 다친 적이 있어. 나는 목소리를 통제할 수 없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탁한 눈동자에는 아무런 파문도 없었다. 사람을 죽인 게 뭐 어때서? 이 낡은 건물은 어느 방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어? 내가 경고했어. 너는 얌전히 있든지 규칙을 지키든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면 계속 소란을 피워라. 그때가 되면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떨면서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차가웠다. 집주인도 알았다. 그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300위안 월세는 전혀 싼 것이 아니었다. 보상금이었다. 나는 넋을 잃고 낡은 건물을 나왔다. 햇빛 아래 서서야 조금 정신을 차렸다. 나는 할 수 없이 구엔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구원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다. 너 어젯밤에 그를 본 거 아니지?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어. 그가 내 방에 들어왔어. 거의 목을 조를 뻔했어. 그는 아직 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 내 얼굴도 그의 얼굴로 변한 것 같아. 구원이 몇 초간 침묵했다. 말투가 무거웠다. 내가 확실히 알아냈어. 그 부부. 여자는 소근이라고 해. 남자는 진정이라고 해. 그해 소근이 살해되었어. 진정이 자수한 후 자살했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어. 그런데 누군가 말했어. 사건 당일 밤에 1명 이상이 그 건물을 드나들었다고. 구원이 잠시 멈추고 그리고 소근이 죽은 날 내가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 나는 온몸이 굳었어. 내 것과 똑같았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들은 아마 승천을 찾는 게 아니야. 아마 생활을 찾고 있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내 인생은 그들에게 넘어가게 돼. 너는 점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유가 있었구나. 온 건물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들은 귀신을 소란 피우는 게 아니야. 그들은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생활에 침입한 침입자야. 구원의 목소리는 나보다 더 충격받은 듯 들렸어. 만약 사실이라면 너는 당장 떠나. 바로 또 너와 관련된 모든 것 거기에 두지 마. 구원이 나에게 다시 한번 거듭 당부했다. 나는 실망하며 전화를 끊었다.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 오래된 건물에는 반짝임조차 들지 않아. 나는 건물 아래에 서 있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가득했다. 방금 그 전화,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들은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내 방을 차지하고 내 모습을 차지하고 내 인생을 차지한다. 그리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모든 것들은 아직도 3층 그 방 안에 있다. 물건만 있으면 그는 흔적을 따라 조금씩 나를 갉아먹을 것이다. 안 돼. 반드시 가져와야 해.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아까 들리던 TV 소리조차 없었다. 건물 전체가 집단으로 시체처럼 조용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매 걸음이 심장 박동 위를 밟는 듯했다. 2층, 3층, 순식간에 내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나는 침을 삼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져 있었고 세숫대야는 구석에 놓여 있었다.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나는 살며시 들어갔다. 돌아서서 베란다에 옷을 가지러 가려는데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시선이 벽에 걸린 그 깨진 유리문에 부딪혔다. 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유리 속 사람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평온해졌다.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거울 속에 그가 웃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돌아보니 유리 속 사람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거기에 붙어 있는 듯이 그날 문 밖의 그림자와 똑같았다. 넌 도망칠 수 없어. 아주 가벼운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거울 속에서 들려온 게 아니라 바로 내 뒤에서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가 아까 내 뒤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라서 넋이 나갔다. 베란다에 있는 옷들을 모두 집어 가방에 마구 쑤셔 넣었다. 돌아서서 나갔다. 망문 앞에 도착했는데 손목이 갑자기 무언가에 걸렸다. 고개를 숙여보니 긴 머리카락 한 올이었다. 검고 윤기나며 가늘었다. 내 손에 꽉 감겨 있었다. 내가 힘껏 잡아당기자 머리카락이 끊어졌다. 아직 한 토막이 손에 감겨 있었다. 어떻게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섬뜩한 기운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이건 평범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남긴 표식이었다. 나는 구르고 기어서 방을 뛰쳐나왔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단숨에 골목 입구 햇빛 아래까지 달렸다. 벽을 잡고 미친 듯이 숨을 헐떡였다. 햇빛이 몸에 비쳤지만 나는 여전히 온몸이 얼어붙은 듯 추웠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 검은 머리카락 토막이 아직 감겨 있었다. 가느다란 검은 끈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구엔이 보낸 메시지였다. 혼자 돌아가지 마. 그들이 내 물건을 따라 너에게 달라붙을 거야. 오늘 밤 10시 전까지 반드시 모든 개인 물건을 다 가져와. 하나도 남기지 마.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무 늦었어. 이미 가져왔어. 그를 함께 데리고 나왔어. 바람이 불자 내 뒷목이 약간 서늘해졌다. 누군가 내 뒤에서 가볍게 바람을 부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방금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나를 따라 나왔다. 나는 건물 아래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앵무새를 가득 넣어 움켜쥐고 거의 울부짖으며 낡은 건물을 떠났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지만 나는 자꾸만 뒷목이 서늘했다. 누군가 내 목덜미에 바짝 붙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셋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냥 사람 많은 거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손목에 있는 팔찌에 감긴 검은 머리카락. 마치 살아난 것처럼 살짝 뜨거워졌다. 피부를 통해 미세한 열기가 전해졌다.
그 머리카락은 점점 더 꽉 조여들었다. 손목에 단단히 박혀들었다. 나는 억지로 침착해지려 했다. 구엔과의 채팅창을 열었다. 방에 돌아와서 겪은 일을 그에게 말했다. 나는 돌아가서 물건을 가져왔다. 그가 내 방에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 머리카락을 남겨서 감아놓았다. 그가 나를 따라 나온 것 같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2분마다 부엔의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목소리가 급해서 떨렸다. 너 지금 당장 사람 많은 곳으로 가 있어. 외딴 구석에는 가지마. 혼자 있지마. 그가 너를 따라 나왔어. 그의 원한이 이미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야. 내 기운을 강제로 침범하기 시작했어. 이대로 가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내 의식이 그에게 삼켜질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목소리가 멈출 수 없이 떨렸다. 귀에는 내 미친 듯한 심장 박동만 들렸다. 나는 물건을 다 꺼냈다. 왜 아직도 그를 떨쳐낼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이미 너를 눈여겨봤기 때문이야. 내 기운, 내 모습, 내 생활의 흔적 모두 그에 집착이 되었다.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구엔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렸다. 무거운 느낌을 담고 있었다. 지금 내 쪽으로 가고 있어. 개광된 부적을 가져왔어. 너 먼저 진정해. 기억해. 내 이름을 부르는 어떤 소리에도 대답하지 마. 낯선 그림자를 쳐다보지 마. 나는 연겁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꼭 움켜쥐었다. 마지막 생명줄을 잡은 것처럼. 바로 그때 귀가에 갑자기 아주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내 목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이 느껴졌다. 온몸이 굳었다. 두피가 찢어질 듯했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뒤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살랑살랑 맴돌았다. 마치 내 귀에 바짝 붙은 것처럼 그를 말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 나를 따라 나왔다. 대낮에 내 몸에 달라붙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었다. 몇 걸음 걷자마자 정면으로 누군가와 부딪혔다. 나는 급히 사과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옛날 건물에 있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얼굴색이 순간 창백해졌다. 눈빛이 내 뒤를 죽어라 응시했다. 입술을 떨며 연거푸 뒤로 물러났다. 입으로 계속 따라왔다고 중얼거렸다. 정말 따라왔다. 참 나쁜 일이야, 할머니. 뭔가 알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를 떼어낼 수 있나요? 나는 간절히 물었다. 눈물이 다 나올 뻔했다. 할머니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눈에 가득한 두려움.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내 뒤도 보지 못했다. 묻지 마. 말할 수 없어. 말하면 그가 나를 달라붙을 거야. 너는 규칙을 지키고 돌아가서 살든가. 아니면 그에게 바뀌기를 기다려라. 이건 운명이야. 피할 수 없어. 말을 마치고 할머니는 당황하며 도망갔다. 돌아보지도 않고 곧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규칙을 지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 돌아가서 그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길 기다리다니 그의 대체자가 되라는 말인가? 그 화상 자국 색깔이 더 짙어졌다. 손목의 검은 머리카락이 아직도 살짝 뜨겁다. 뒤에 있는 그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바짝 붙잡고 있다.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내 몸에 감긴 음기를 비출 수 없다.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량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진다. 산 사람의 세계 밖으로 격리된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얼굴이 조금씩 소금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내 의식도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가끔 낯선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 쳐들어온다. 낡은 방, 한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질식 같은 고통. 그것들은 내 기억이 아니다. 조여드는 것이다. 그가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내 머릿속에 밀어넣고 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고원이 보낸 메시지였다.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그림자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귓가에 가끔 소경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 두 사람의 말소리가 뒤섞여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다. 남편이 도망갔어. 도망갈 수 없어. 그의 몸은 원래 내 것이야. 나는 눈을 꼭 감았지만 그 소리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내 귀를 파고들고 내 머릿속을 파고든다. 조금씩 내 기억을 잠식하고 있다. 나는 막 졸업했어.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3년 동안 뽑힌 귀신이 되고 싶지 않아.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내가 막 무너지려 할 때 한 익숙한 모습이 나에게 달려왔다. 고염이었다. 손에는 여러 장의 황부가 들려 있었다. 급한 표정으로 빨리 부적을 몸에 붙여 고염이 내 옆으로 달려와 즉시 한 장의 부적을 내 등 뒤에 붙였다. 붙인 순간 등이 확 풀렸다. 갈비뼈가 밀착되며 서늘함이 순식간에 반쯤 사라졌다. 귀에 들리던 낮은 빗소리도 많이 희미해졌다. 나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의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구엔이 나를 바라보며 얼굴이 무거웠다. 일단 그를 억누를 수 있을 뿐 오늘 밤을 버티지 못한다. 어두워지면 음기가 짙어지고 부지의 효과가 약해진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완전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 그에게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나는 구엔이 건네준 부지를 움켜쥐고 손목의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손등의 흉터를 보며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 줄다리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나는 이기는 것 외에 다른 퇴로가 없다. 구엔이 나를 그의 친구 집으로 데려갔다. 집안은 음산하고 서늘해 보였다. 딱 진정시키기에 적합했다. 그는 가방에서 부지 한 뭉치를 꺼내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 집은 오래된 건물이라 음기가 깊이 쌓여 있었다. 그가 너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원한이 그 건물의 한계를 돌파했음을 의미한다. 낮에는 햇빛으로 간신히 억누르지만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나는 손목에 있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는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목소리가 쉰 듯했다. 내가 들어도 낯설었다. 구엔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검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눈썹이 점점 더 좁혀졌다. 이 속도라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얼굴이 완전히 숭준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구하려 해도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나는 이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반격해야 해요. 고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생활 흔적으로 너를 따라붙었으니 그럼 나는 너와 그의 생활 궤적을 반대로 할게. 완전히 분리해. 너는 내 향기가 묻은 모든 것을 모아야 해. 정오의 양기가 가장 왕성할 때 엄지손가락과 양기로 태워야 해. 나는 멍하니 불태웠다. 내 그 서류와 일기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키보드 다 태워버려야 해. 그것들을 남겨두면 너는 영원히 고안을 떨쳐낼 수 없어. 고안의 눈빛이 단호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너 자신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내가 아직 존재하는 한 이런 것들은 다시 살 수 있어. 나는 침묵했다. 그 키보드는 내가 인터넷에서 정규직이 될 때 샀어. 타건음이 맑고 청량했다. 나와 함께 수백 편의 원고를 썼지. 이 도시에서 나의 가장 단단한 자신감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죄어오는 매듭이 되었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 어떻게 하라고 해. 나는 다 내 말 들을게. 정오 50분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었다. 독하게 눈이 부셨다. 고원이 나를 데리고 빈터로 왔다. 종이를 펼쳐놓고 모든 것을 꺼내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나씩 잘 놓았다. 안에는 내 서류와 일기가 놓여 있었다. 맨 밑에는 그 기계식 키보드가 있었다. 키보드 외관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키보드 틈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만지지 마. 고원이 나를 막으며 한쪽에 두었다. 잠시 후 한 곳의 햇빛이 똑바로 비쳐 내려왔다.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시작되었다. 고원이 딱 소리를 냈다. 5 손가락이 햇빛 아래서 빠르게 타올랐다. 불빛 속에서 나는 분명히 신분증 위에 내 사진이 보였다. 옆에 희미하게 한 여자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긴 머리가 늘어져 있었다. 곧 다시 사라진다. 그가 안에 있다. 고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다. 내가 썼던 모든 것들 그의 입구다. 내가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 그는 이 물건들을 따라 바로 내 앞에 와서 대신할 거야. 나는 눈을 감는다. 종이가 타는 지지직 소리를 들으며 종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억지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 일기가 다 타고 그 고민들은 바람에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 기계식 키보드. 내가 걸어간다. 손끝으로 키캡을 스치다. 경쾌한 촉감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키보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불길이 순간 검은 외장을 집어삼켰다. 원래 나야 할 지지직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반대로 내 손등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 흉터가 누군가에게 세게 눌린 것 같았다. 안 돼. 고현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그가 반시하고 있다. 빨리 코를 막아. 내가 겨우 입과 코를 막았을 때 따다닥 느린 박자로.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내가 평소에 키보드를 치는 습관이다. 키보드 위에 천천히 한 손이 나타났다. 피부는 새파랗게 질렸다. 다만 내가 아는 키캡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고현이 소리쳤다. 복척을 잡아 그 손을 물어라. 나는 아무렇게나 한 장의 복지를 집어들었다. 그 손을 향해 내리쳤다. 복지가 손에 닿자마자 마치 얼음에 붙인 것 같았다. 그 손이 갑자기 움찔했다.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불에 타 죽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매체를 바꿨을 뿐이다. 나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고현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 고현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미간을 찌푸리며 긴장하지 마. 마지막 단계가 남았. 우리는 그를 그 건물로 몰아넣어야 해. 그 건물의 풍수 구역을 이용해서 그를 다시 봉인해야 해. 하지만 그 건물은 집이야. 그곳에서 그는 가장 강해서 나는 절망했어. 맞아. 구엔이 검은 동전 한 개를 꺼냈다. 이건 내 스승님이 남긴 진제전이야. 아표를 강제로 그가 죽은 장소로 끌어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를 그곳으로 유인해야 해. 나는 멍해졌다. 적극적으로? 그는 지금 나를 대체하려고 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를 따라오겠어? 구엔이 나를 바라봤다. 날카로운 눈빛, 내 얼굴, 내 생활. 그는 너를 완전히 대체할 거야. 우리는 그가 교체를 완료하는 순간에 동전을 너와 그 사이에 붙이면 돼. 공간의 어긋남을 이용해서 그것을 3년 전 그날 밤으로 튕겨내는 거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시간이 얼마 없어.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구엔,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아주 가볍게. 구엔이 잠시 멍해졌다. 이내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럼 너는 진짜 그가 되는 거야. 나는 웃었다. 그런데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수진이 되고 싶지 않아. 질식 속에서 뽑혀나온 그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린시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그를 나와 함께 돌려보내자. 내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나를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그를 가야 할 곳으로 보내는 거야. 석양이 구시가의 골목을 어두운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그 차가운 진제 동전을 꽉 쥐었다. 손끝이 시리도록 아팠다. 구엔이 마지막 복종이를 나에게 주었다. 되풀이해서 당부했다. 건물에 들어간 후에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의 말에 응답하지 말라고. 더군다나 내가 그라고 인정하지 말라고. 일단 내가 입을 열면 정신이 그에게 빼앗겨 버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 손목의 검은 머리카락이 더 팽팽하게 감겼다. 이미 피부에 박혀있다. 손등의 화상 흉터. 완전히 진한 보라색으로 변했다. 서진의 사진 속 모습과 똑같다. 나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몸속에 또 다른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 가끔 스치는 흐릿한 조각들. 서진의 기억이 조금씩 나를 잠식하고 있다. 불언진 생이 나를 아래층에서 지켜보고 있다. 일단 동전이 빛나면 내가 바로 올라가서 내가 린시임을 기억하게 도와줄게. 수금이 아니야. 그가 뭐라 말하든 믿지 마.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돌아서서 오래된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마시는 냄새가 나를 맞이했다. 예전보다 더 진했다. 희미한 향수 냄새도 섞여 있었다. 바로 써진 몸에서 나는 그 부패한 달콤한 향기였다. 복도는 무섭도록 조용했다. 건물 전체에 나만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갔다.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층마다 걸을 때마다 뒤에서 오는 차가움이 한 층씩 짙어졌다. 나는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그 그림자가 아직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수진이 내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3층 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을 살며시 밀었다. 방 안의 광경은 내 온몸의 피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다. 방 안의 물건들은 모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나를 등지고 체형과 헤어스타일이 나와 똑같았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생기도 없었다. 수진이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부드러운 어조로 돌아왔구나. 오래 기다렸어. 나는 동전을 꽉 쥐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답할 수 없었다. 절대 응답하지 마.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봐. 수선배가 2걸음 앞으로 나갔다. 이건 우리 집이야. 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가 말한 우리. 나를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었지.
그는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는 자기 상상 속의 나에게 말하는 거야. 그는 이미 나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겼어. 자신의 몸의 일부로 여겼어. 넌 돌아와야 해. 수진이 다시 다가왔다. 얼굴의 미소가 점점 섬뜩해졌다. 입꼬리가 점점 커지면서 내 몸을 내놔. 내가 대신 잘 살아줄게. 내가 이 집을 잘 돌볼게. 천정도 잘 돌볼게. 천정이라는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그 동공이 없는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수진 옆에 서서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쉰 목소리로 그놈과 헛소리 하지마. 그가 안 주면 빼앗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등이 차가운 문짝에 닿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동전은 보통 표를 얻는데 쓸모가 있지만 이 원한 가득한 부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일 뿐이다. 수진이 웃었다. 넌 저항할 수 없어.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는 원래 같은 사람이야. 내 얼굴과 내 몸은 모두 내 거야. 3년 전에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살아남으려면 내 몸을 빌릴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아니야.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쉰 듯 떨렸지만 유난히 단호했다. 나는 린시야. 나에겐 내 삶이 있어. 내 인생은 내 대체자가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너는 아니면서 왜 나와 똑같이 생겼어? 왜 이 집에 들어와 살아? 이것은 다 운명이야. 너는 나를 대신해 살아야 해. 말을 마치고 소금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진택등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뜨거운 온도가 손끝을 따라 퍼졌다. 나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온 힘을 다해 동전을 소금의 이마에 눌러대었다. 동전이 이마에 닿는 순간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운명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심증이 그 광경을 보고 곧게에게 달려들었다. 온몸의 음기가 폭발했다. 그를 봉인하려 한다. 먼저 나에게 물어봐. 순수한 목소리가 흉포해졌다. 동공 없는 눈에는 사악함이 가득했다. 나는 뜨거운 동전을 누르며 문의 등을 기댔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원이 곧 올라올 것을 알았다. 나는 버텨야 한다. 하지만 소금의 의식이 계속해서 내 뇌를 침식하고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때로는 소금이 맞는 장면을 보고 때로는 나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두 가지 기억이 뒤섞여 내가 진짜 나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포기해. 림석의 울음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부드럽고도 현혹적이었다. 내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함께 이 집에 살면 안 될까? 실어나는 혀끝을 깨물었다. 극심한 고통이 나를 순간 깨우쳤다. 나는 눈앞의 소금을 응시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말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너를 돌려보낼 거야. 나는 절대 내가 되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너의 감옥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원이 드디어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소금이 갑자기 웃었다. 어조가 기이해졌다. 너 아직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창밖의 마지막 노을이 완전히 졌다. 밤이 완전히 낡은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 이 방도 뒤덮었다. 생사를 가르는 감옥. 밤이 완전히 구도시를 삼켰다. 나는 문짝의 등을 기댔다. 뒤에는 잠겨있는 문이 있었다. 고연의 모습이 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음산한 바람만이 울부짖었다. 희미하게 문 밖에서 그의 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러다 무형의 힘에 의해 목이 졸려 끊겼다. 그는 밖에서 막혀 있었다. 소금의 목소리가 애교를 부리는 듯 부드러웠다. 눈빛에는 모래가 출렁였다. 그는 못 들어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야. 진정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생기 없는 벽 같았다. 음기가 계속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내 앞에 선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일그러졌다. 절반은 나였고 절반은 소금이었다. 천천히 융합되는 것 같았다. 3년 전 소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귀가 아니라 바로 머릿속에서 터졌다. 그날 밤도 이런 밤이었다. 화면이 갑자기 내 의식 속으로 들어왔다. 어두운 침실엔 달빛이 없었다. 침대 머리맡에 누런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한 남자의 뒷모습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스카프를 졸라매고 있었다. 그건 무거운 뒷모습이었다. 침대 위에 여자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긴 머리가 흐트러졌다. 숨이 점점 약해졌다. 그게 소금의 죽음이었다. 질식감이 순간 나를 휩쓸었다. 목이 졸리는 듯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유혹했다. 천천히 숨을 잃어가고 천천히 내가 되어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남아. 아니,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넌 아니야. 넌 아니잖아. 소금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차가운 공기가 곧바로 얼굴을 때렸다. 너는 내 집에 들어왔어. 내 얼굴을 썼어. 이제는 내 흔적조차 내 몸에 자라났어. 내 손을 봐. 그건 소금 문 앞의 상처야. 그가 자신의 사인을 나에게 이식하고 있어. 진정이 도와줘. 소금이 손을 내밀어 손끝이 내 이마에 닿았어. 음기가 미간을 따라 미친 듯이 안으로 파고들었어. 그를 완전히 우리의 일부로 만들어 진정이 움직였어. 그의 동공 없는 눈이 나를 죽도록 응시했어. 큰 걸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장벽을 형성했어. 직접 나를 길 밖으로 쳐서 내보냈어. 의식이 격렬하게 흔들렸어. 소금의 기억 조각이 해일처럼 밀려왔어. 내 머릿속에 여러 갈래의 상처를 찢었어. 나는 소리치고 싶고 외치고 싶었어. 저항하고 싶지만 목이 막힌 것 같았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어. 그의 의식이 침식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 내 의식이 완전히 흐려지려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 오직 소금 언니의 얼굴만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 나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마지막 물건을 만졌어. 그건 고염이 내게 쥐어준 라이터였어. 이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 5개도 안 보이는 감옥 안에서 이 음기로 완전히 뒤덮인 어둠 속에서 나의 유일한 빛은 이 불을 붙일 권리뿐이었어. 나는 천천히 다가갔어. 소금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손가락으로 라이터의 스위치를 당겼어. 딸깍. 약하지만 끈질긴 불꽃이 어둠 속에서 밝아졌어. 불빛은 작았지만 소금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똑바로 비췄어. 그리고 투쟁하는 얼굴을. 그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어. 갑작스러운 빛에 몸이 데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 비추지 마. 비추지 마.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드러났어.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그것이 음풍 속에서 끈질기게 뛰는 것을 보며 목소리는 쉬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어. 나는 린시야. 이 집은 내 감옥이야. 내 종착점이야. 나는 갑자기 불꽃을 그 동전을 눌렀다. 소금 이마에 붙어있는 진제 동전 위에 소금이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극한의 고통이었다. 거대한 힘이 순간 소금과 나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나는 다시 튕겨져 나갔다. 땅에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 소금의 모습은 갑자기 퍼져나온 금빛에 꼼짝 못하게 붙잡혔다. 마치 뜨거운 쇠판에 눌린 것처럼. 아니, 그의 몸이 금빛 속에서 뒤틀리며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진정, 나를 구해줘. 진정이 미친 듯이 달려와 소금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막 다가가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반발력에 튕겨나갔다. 벽에 부딪혔다. 모습이 간간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했다. 어떻게 알았어? 소금의 비명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별빛을 바라보았다. 텅 빈 눈에 한 줄기 맑음이 스쳤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결국 서서히 사라졌다. 이 순간 모두 사라졌다. 마치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소금은 영원히 3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가 뽑혀나간 그 밤, 그의 시간 속에 갇혔다. 더 이상 현실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대역을 찾을 수 없었다. 타인의 몸을 빼앗는 일도. 진정이 진실을 알게 되자 원한이 다 풀린 후 집착이 녹아내렸다. 왕생하여 떠났다.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진짜로 소금을 살해한 사후의 진정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은 1층에 사는 집주인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소금의 기억에서 본 것이다. 진짜 집주인은 그의 아들에 의해, 즉 현재 집주인인 가조에 의해 1층 자기 집 화장실 지하에 봉인되었다. 그들 부자는 원래 7분의 생각이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현재 집주인이 되었다. 이 할머니는 그녀는 범인의 어머니이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기꺼이 온 세상의 공범이 되었다. 그는 소근이 예전에 살던 집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소근을 달래기 위해 또한 그가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시험한 것이다. 심지어 나를 소근의 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나를 남게 하려고 더 이상 이 낡은 건물을 떠나지 못하게 소근은 무거운 집주인으로 분장되어 살해당했다. 원한과 시공간에 힘이 얽혀있다. 그가 살해된 그날 밤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입자를 대역으로 찾았다. 그가 마땅히 끝났어야 할 삶을 이어갔다. 진정은 결혼한 적이 있다.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 6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온 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소근은 몰랐다. 그러나 집주인이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색을 보고 마음을 먹고 소정을 살해한 후 진정의 6살 아들을 이용하여 그의 부모와 함께 그를 협박하여 자백하고 자살하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부모와 아들도 모두 함께 죽어야 한다고.
진정은 자백하고 자살했다. 진정한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아 소근을 위해 복수하지 못하게 하다 죄책감 때문에 소근의 집념에 협박당했다. 그리고 소근의 영향으로 점차 본성을 잃었다. 소근의 공범이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다 집주인이 법의 심판을 받은 후의 날들에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그 경험을 물을 때 나는 가볍게 한마디만 한다. 예전에 낡은 집에서 살았었다. 좀 이상했다. 이리 와서 이사 가세요.